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장맛비로 더위가 잠시 누그러져서 밤에 자기 참 좋았는데 대구는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또 왔고요. 다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특보를 보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대요. 근데 또 이 폭염특보 발효 일수가 실제 폭염 일수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 뭐 특보가 일주일에 3번 발효됐다 그래도 이게 연달아 며칠 계속 더울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번만 발효됐는데도 일주일 내내 폭염이 지속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폭염특보가 몇 번 발효됐나 이 횟수만으로는 폭염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거기다 폭염특보가 내려도 대구 안에서 또 위험이 좀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15년 뒤 2037년에는 북구가 폭염 위험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을 거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폭염 기준으로는 이 대구의 더위를 다 설명할 수 없겠다 싶어 보이죠. 오늘 시사초점에서 대구의 폭염 특징 또 이에 맞는 대책이나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안동 봉화 31도, 예천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늦은 밤부터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가 최근 국립국제교육원의 2023-2025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수학대학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석박사 과정을 수료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안동대는 유학생 관리 및 입학 시스템, 기숙사, 생활 편의시설, 한국어 연수 제공 등 성공적인 수학 지원을 위한 유학생 유치와 관리 체제를 인정받아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유학생들은 최대 500만 원의 등록금과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 건강보험료 전액, 연구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립안동대학교는 앞으로도 더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 동안에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최근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도 늦은 밤에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어 일요일에도 장맛비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 떨어지겠지만 그치고 나면 또 금세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덕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영덕 황금은어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영덕 50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다시 온 영덕 황금은어 온몸으로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형 그늘막 무대에서 색소폰 앙상블과 주제별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고요. 은어 반두잡이 체험과 은어 숯불구이 체험, 가족 물놀이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구성됐습니다. 과거 임금님께 진상했던 영덕의 대표 여름철 과일인 복숭아도 볼 수 있고요. 플리마켓과 홍보부스 운영으로 지역의 우수 특산물을 접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황금은어 축제가 열리는 맑고 깨끗한 영덕 50천에서 수박향을 가득 머금은 황금은어 그리고 달콤한 복숭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7도, 습도는 9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 운항정보가 바뀐 배편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15일과 16일 울릉도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울릉 창의융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수학체험센터, 인공지능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 등 각종 교육센터를 경북 내에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울릉도 학생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취지로 해당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행사에서 학생들은 로봇으로 AI 배우기, 수학 무드 등 꾸미기, 손선풍기 만들기, 모기 퇴치용품 만들기 등의 체험을 했고요.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울릉도 학생들이 앞으로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울릉 미래교육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가죠? 네, 이륙 성공입니다. 네, 보람이 얘기하시는 거죠? 국산 전투기. 그렇습니다. 네. 이 국산 이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 이거를 잘 해냈어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로 이제 다가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항공산업 기술력을 대내 이제 과시한 쾌거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음속의 1.8배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KF-21이 어제는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이 시속 약 400km로 33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체 성능을 확인했는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요. 사실 KF-21 같은 경우는 첫 비행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에 천명한 지 약 22년 만에 우리가 시험 비행을 한 셈이 됐고 네. 우리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유를 결정한 지 따져보면 20년 만에 이렇게 우리가 해낸 건데요. 네네. 최초 비행을 통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이제 비행 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된 거고 네. 앞으로 한 2,200여 회에 달하는 이 비행 시험을 통해서 비행 영역을 확장하고 또 각종 성능 확인 그리고 뭐 공대공 무장 적합성 이걸 확인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마무리가 돼요. 네네. 앞으로 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과 시험 비행 관문을 모두 통과하면 2026년에 양산이 되고 2028년에 뭐 40대, 2032년에 120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K4나 K5 이런 전투기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 4.5세대 전투기거든요. 네네. 지금 뭐 F-35A나 뭐 이런 5세대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능 뭐 이런 게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전투기에 비해서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사실상 스텔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체라고 하거든요. 네네. 앞으로의 이런 가능성 그래요. 또 기대 계속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유, 반가운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인재 양성입니다. 네. 반도체 쪽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어제 이제 수도권 대학 등을 포함해서 네.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는 뭐 이런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놨어요. 네. 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이거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이 반도체 전문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 이 TF를 꾸리고 네.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거든요. 네. 결국 이제 산업계 판단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약 17만 7천 명 수준인 이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뒤에는 30만 4천 명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비해서 대학이 첨단 분야학과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네. 뭐 이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 교사와 뭐 이 교직, 학교의 땅
이런 대학 운영 규정상의 다른 기준은 또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첨단 분야 겸임 교원, 초빙 교원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공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학과 증설 관련 전임 교원 확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조치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예. 계약 정원제도 실시를 합니다. 네. 아울러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서 정원 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또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석사 1,100명, 학사 2,000명, 정문학사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최대 5,700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수도권 중심 아닌가요? 정원 늘리고 한다는 게, 그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우리 대구 같은 이 지역에서는 또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서 걱정이다 막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인재 유출, 지역 불균형 구축인데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대학에서 늘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한 지방 대학이 이번 정책에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 박순애 부총리는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면에서 혜택을 줄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고등 교육 지원, 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지방 대학을 위한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교육부는 이 반도체 외에 다른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더 늘리더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1999년 이후 약 11만 7천 명을 유지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10만 9천 명 정도거든요. 네, 네. 8천 명의 여유가 있고 이걸 다소 넘어서더라도 시민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도권 대학에 좀 정원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몰리면서 아무래도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고사 우려가 커질 상황이 됐잖아요. 네, 네.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이 균형 발전이나 지역의 사회에 좀 활력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그 교육계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도권의 반도체 그 인력 양성 방안 내놓으면서 지역 대학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같이 나와줬으면 네. 훨씬 좋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네. 번째 키워드는요. 예, 소통 이음 구축입니다. 소통 이음 구축. 이게 대구시의 새로운 플랫폼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이번에 이제 구축을 한 화상 협업 플랫폼 소통 이음, 이 얘기인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화상 소통 창구를 요구하는 자각적인 시민 요구에 좀 부응을 하고, 또 지자체가 사용 중인 기존 화상 플랫폼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과 공공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통 이음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네. 소통 이음을 들여다보면 크게 지역 현안을 이해 당사자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문자 소통, 그리고 영상으로 소통하는 화상 소통, 또 화상 회의나 오프라인에서 발굴된 협업 의제를 등록하고 협업 참여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찾아 협업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부서에서 이걸 검토해서 함께 실현해가는 네. 협업 소통,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특징적인 면이 기존 화상 시스템과 달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우리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공동체 활동을 하는 시민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참여를 알리는 문자 발송 기능과 대구시가 자체 제작한 이모티콘을 탑재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화상회의 중에 투표나 설문, 우수 사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회의가 끝나면 음성이 자동으로 문서화가 돼서 회의 개설자가 회의 내용을 한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직접 기록해야 하는 업무 고충도 던 모습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소통 이음을 이용해서 지난달 29일 올해 상반기 시정혁신, 또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때
실시간 온라인 평가를 진행했고 소통 이음을 활용한 평가 방식으로 민간 평가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오픈하고 또 반응을 또 봐야죠, 그죠? 운영하는 걸 한번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맑은 물 하이웨이입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네. 이게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약속했던 공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지방선거 때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대구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겠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잘 안 되나 봅니다. 네, 좀 이 걸림돌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 사업의 취지가 안전하고 맑은 물을 대구 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동댐 이 중금속 오염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동댐 등의 낙동강 수계 상류댐을 도수관로로 영천댐이나 운문댐과 연결하는 이른바 이제 식수 하이웨이를 건설함으로써 대구의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 하지만 이 안동댐과 이마댐 물이 발암 중금속으로 오염돼서 식수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이 안동환경운동연합 네. 어제 성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완전 무지에서 나오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안동댐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하고 있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뭐 백로나 외가리마저 집단 폐사하고 있는 걸 몰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안동댐과 이마댐을 뚫어 두 댐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마댐도 오염된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결국에는 이걸 중금속 오염 실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안동댐 수질 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게 뭐 수자원 당국의 설명이지만 정작 안동 시민은 댐물이 아닌 반변천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대구시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죠. 마지막 키워드 뭔가요? 네, 은빛 역사입니다. 네, 우리 우선혁 선수. 헉, 나는 너무 밝아서 좋아요, 이 선수.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정말 이제 스마일 점퍼라고 불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 우상혁 선수가 어제 이제 2022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를 넘어서 2위를 차지했어요. 네. 네, 이게 참 조금 아쉽습니다. 2cm 차이인데요. 바심이라는 카타르 선수가 우승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상혁 선수 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그렇죠. 좋은 성과를 거둘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의 포은중앙도서관에서는 글을 쓰는 문인이 이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은중앙도서관의 상주작가 연결 프로그램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죠.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는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찰칵 기승전결이라는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요. 포항시립도서관 이예민 사서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상고대 할까요? 그러면 그 또 작가님 보통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상고대가 낫다고 하거든요. 또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좋네요. 서로 의논해서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립도서관 사서 이예민입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진이 찍히기만 하고 그냥 갤러리에 이렇게 쌓이기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거기에다 조금은 특별함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만의 어떤 사연이나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더 입혀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상주 작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수업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비용은 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가하시는 분들도 남녀노소 어느 분이라도 뭐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공지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보통 수업이 시작되기 2주 전에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세요. 상주작가분들이 본인이 책임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업을 들으시면은 처음에 좀 나오시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상주 작가분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참여율이 좋으세요. 그래서 상주 작가분들이랑 오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상주 작가 사업 자체가 뭐 6개월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게 좀 1년 단위나 뭐 이렇게 2년 단위 이렇게 장기간 사업이 돼서 상주 작가분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수강생 분들도 좀 만족도가 높으니까 좀 그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찰칵 기승전결. 내가 찍은 사진에다 이야기를 입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도 소개 좀 해주세요. 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은 문학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네. 이 도서관의 문학 큐레이터로 활동할 작가 한 명이 상주를 해서 지역민들의 문학 향유와 체험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주 작가가 되려면 등단한 지 3년 이상 된 그리고 현재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이어야 하는데요. 네네. 이곳에선 금요일마다 이 찰칵 기승전결 수업 말고도 낭송이 나리는 금요일이라는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살롬의 상주 작가의 작품으로 수강생들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수업 진행하는 김살롬의 작가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은중앙도서관에서 상주작가 활동하고 있는 김살로메입니다. 글이랑 사진이랑 조합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글과 사진이 같이 어우러져서 글은 조금 짧은 글이 속해지고 사진 한 장에 글 짧은 글을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힐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급여가 주어지니까 6개월 이번에 하는 경우는 좀 짧기는 짧죠. 장점이 엄청 많죠. 일단 작가만이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을 주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오후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문장에 조금 치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분들하고 만나서도 얘기 많이 하지만 문장 공부 조금 많이 하는 쪽에 치중을 좀 해요. 그래서 문장이 된 상태에서 어떤 열정이 있으면 글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수업 강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보이거든요. 그 열정에 제가 부합을 해야 되니까 열정 많은 선생님들 보면 하나라도 막 도와드리고 싶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수강하는 동안은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당신이 내면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또 기꺼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또 욕심이 생기니까요. 아유, 목소리가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수강생들 반응도 아주 좋겠네요. 네, 수업은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도서관에서 마지막 수업을 위한 작은 전시회도 앞두고 있어서 수강생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다들 수업 전 철저한 준비로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강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심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요. 그 블로그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시를 써보면 어떻겠냐 하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강좌에 찰칵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거 운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업 오기 전에는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나 뭐 사진에서 글감이 될 만한 사진을 찾고요. 없으면 또 사진 찍기도 하고 이 수업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카시에 관심이 있었고 이 수업을 받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는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관성만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지식, 사진에 대한 거, 글쓰기에 대한 거를 모두 가르쳐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 계획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디카시 전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돼서 그저 감사함이 크죠. 저는 김정옥입니다.
문예 아카데미 23기 수강생입니다. 거기에 김살로메 작가님이 소설 강좌를 담당해서 수업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 수업에서 문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해서 그 매력을 느끼고 이 선생님 강좌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눈이 떠이고 심상 표현을 압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어보고 그 중에서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을 골라 짧은 글로 압축하여 선생님께 메일로 보냅니다. 김살로메 선생님이 이끄는 독서회 프로그램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조작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도서관은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받는데요. 작가와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또 문학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항의 김유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1년 중에 여름이 5달 정도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죠. 뭐 대구 하면은 뭐 데프리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폭염도 갈수록 더 빨라지고 견디기도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유럽도 난리가 났던데요, 그죠? 자, 어쨌든 더 늦기 전에 대응 방법을 찾아둬야 할 텐데 오늘 이 대구의 폭염과 관련한 얘기 좀 해볼게요. 대구 경북연구원 권용석 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용석입니다. 네. 대구의 폭염 일수가 뭐 전국 최고는 아니다라고 해도 일단 다른 도시보다 많다라는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구의 폭염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폭염 한 전국에 비해서 한 16일 정도 앞서 말씀 주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구위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화를 예. 끊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시 전화를 걸게요. 예. 네, 끊어주시면 됩니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오늘 데프리카 대구의 폭염이 우리나라 전국의 더위와 이렇게 일반화는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해서 대구 경북연구원 권형석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좀 하려고 전화 연결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다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동안 또 어제는 괜찮았다가 대구 날씨가 꽤 더워져서 여전히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데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볼게요. 권영석 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대구의 폭염이 보이는 특징 처음부터 다시 좀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연결이 잘 안 좋아서요. 네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폭염 일수는 전국에 비해서 한 대구가 16일 정도 좀 깁니다. 네. 그리고 폭염이 이제 지속적으로 얼마나 이제 길어지느냐가 실제로는 얼마나 저희 폭염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네. 이 폭염 지속 일수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대구는 연평균 한 14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더웠던 2018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구에서는 한 26일 정도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참 대단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올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대구, 경산, 의성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최고 기온이 뭐 이렇게 최고로 높았다 이렇다고 해서 거기가 꼭 폭염 위험 지역이다 이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더운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요.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피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폭염의 사회학이라는 말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폭염 피해는 이제 당연히 더운 지역일수록 말씀드렸듯이 커지겠지만 그 외에도 신체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에어컨 등 냉방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지
또는 일하고 계신 곳이 땡볕에 노출된 작업 환경인지, 살고 계신 주변에 공원 녹지가 좀 충분히 있는지 뭐 등등등 따라서 네. 그런 피해가 좀 상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안에서도 좀 더 더운 곳이 있고 그죠? 이게 예. 아마 뭐 구군별로나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어디가 가장 더울까요? 대구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하기로는 이제 뭐 사람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많거나 또는 공장 등 생산 활동으로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저희가 더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상이 맞는지 실제로 대구시를 한번 저희가 위성 사진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달서구라든가 공장들이 밀집한 서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집에서 나오거나 우리 대구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구 경북에 이렇게 예. 좀 시원한 건물에 딱 밖에 딱 나가면 왜 그 딱 표현이 그거예요. 찜질방 갔다는 느낌. 예. 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또 그렇구나 싶은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구 딱 와서 대구 공기를 예. 처음 딱 맡으면 많이 그렇죠. 당황한다고 그러시는데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익숙해진 걸까요? 더위를 우리가 그럼 잘 이기게 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통 외지인들이 동대구역 참 내면 이제 그런 충격을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네. 대구 분들은 이제 나름 더위에 잘 버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또 그걸 이제 무더위 부심이라고 자부심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웃기도 한데요. 네. 우연히 이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럽 민족에 비해서 저희 한민족이 좀 더 더위에 잘 버티고 저희 또 한민족 중에서도 대구 사람들이 더 잘 버틴다라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응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적응돼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위로 죽는 사람은 대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응급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이 전국 통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결과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제 대구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또는 몸에 이상이 있으셔도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병원 가시면 그런 것들을 바로 치료를 받으실 텐데 계속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무더위 부심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참으시다가 또 좀 큰일 더 나고. 병을 키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대구에는 이제 무더위 쉼터 같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더운데도 아직도 부족하군요. 예, 이것도 이제 저희 대구 분들의 어떤 무더위 부심에서 비롯된 현상인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다행인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시 무더위 쉼터가 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시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경로당 뭐 이렇게 다양한데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이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이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됐다 보니까 나이 젊은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네네. 저면서 봤을 때 대구는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시설 부족하지만 이제 패턴은 굉장히 양호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적으로 좀 더 많아져야 하겠고요, 그죠? 그럼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좀 다양하게 많이 좀 생겨야겠다 싶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이런 어떤 도시 특성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온열 질환 사망자와 관련한 연구 이런 걸 하셨어요. 예. 네, 거기서 나타나는 대구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구분별로 좀 살펴보면 좀 동구와 서구에서 좀 사망자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그 동구 서구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배출하는 공단이 좀 위치하고 있고 그 동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논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야외 활동하다가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과 달리 대구시는 이제 좀 일찍 폭염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은 6월 정도라면 대구는 5월이거든요. 그리고 피크를 찍을 때가
전국 같은 경우는 8월에 피크를 찍는데 대구는 7월에 피크를 찍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서둘러서 폭염 빠르죠. 대책을 예. 서둘러서 폭염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좀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인명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60대, 70대, 80대 고령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50대에서 이상하게 좀 많이 다른 그 전국 통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아마도 신체적으로 좀 이제 나이가 좀 50이 넘어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노쇠가 진행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더위 부심 또는 이제 아직까지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움직이고 그런 일해야 되니까. 예, 일해야 되는 그런 더 분들이다 덥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 그런 폭염 피해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폭염 어떤 특보가 내려져 있고 이거 낮에 햇빛 피해라라고 어떤 그런 게 기상적으로 반려가 돼도 예. 밖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숨지고 이런 분들 여전히 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구도 그런 상황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게 대구는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특성과 약간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야외 노동자, 물론 이제 야외 노동자 하면 이제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이제 농사나 뭐 이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전국적 통계에 보면 이런 농업 종사자분들의 피해가 좀 많습니다. 근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다 보니까 이게 좀 단순 노무 종사자라든가 전문가 또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분들의 발생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사망하신 분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발견되는 장소를 좀 살펴보면 외부에서보다는 사시던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직이라든가 주부분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마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저희가 대구의 어떤 특이점이 있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해서 그 특이점에 맞는 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이 왜 우리 저 도로에 예. 더울 때 왜 이렇게 물 쫙 뿜어주고 이런 거라든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버스 터미널이나 신호등 있는데 위에 왜 이렇게 그늘막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도 조금씩 생기는 걸 보면서 아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만 이 도심의 사실 열섬 현상이라는 건 뭐 어디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하면 완화되기는 하죠. 당연하죠. 네. 지금 좀 대구시 자랑을 좀 하자면 방금 설명 주셨던 그 길에다가 그 대로에다가 물 뿌리는 사업 보통 저희는 클린로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무기로 이제 분사해서 그 안개를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쿨링 포그라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양산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실제로는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대구가 굉장히 이제 폭염에 대한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선도적인 도시로 좀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녹화 사업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녹화 사업, 나무 많이 심어야죠. 예, 푸른 각부기 사업해서 많이 심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로수 생각하시면 지나가시는 거 느끼겠지만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또 쾌적합니다. 도시 지나가는데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좀 관련 연구 결과를 좀 보면 한 그루가 가로수 한 그루가 에어컨 한 3-4대 어떤 냉각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시원한 도시, 동시에 또 가로수가 있으면 또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도시가. 그래서 시원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또 행정당국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 연구위원님의 어떤 이런 그 결과,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건 또 모두가 좀 꼭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구경북연구원 권영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답공공, 답은 공익과 공동체.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 만날까요? 네, 진행자님.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대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 지금 떠오르는 거 그냥 야학했던 거 그냥 딱 생각납니다. 네. 그렇군요. 왜 물어보십니까? 우리 네. 팀장님은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기상학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태풍하고 폭설 관측을 갔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제 대학생활 청년들 떠올리면 대부분 친구와의 시간이나 전공 공부, 아니면 맞아요. 활동이 떠오를 건데요. 저도 그러니까 방학 때 갔던 거 생각나네요. 네. 그때 등산하고 했던 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의 활동을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북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솔루션 스쿨 우문현답 이 그 프로젝트인데요.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와. 그 줄임말입니다. 좋습니다. 우문현답. 네. 청년의 문제 발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프로젝트 우문현답. 멋진 단어 잘 선택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하고도 아주 딱 맞는 일입니다 싶어요. 활동 언제부터 한 겁니까? 네, 2020년부터 했는데요. 북구청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대회로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을 위한 현장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해보는 활동인데요. 북구청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1년 차인 2020년에는 청정북소리라고 해서 청년끼리 연구와 취재를 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하면 일단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딱 반영이 돼서 뭔가가 나오려면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거쳐서 2022년 현재는 청년 솔루션 스쿨이 좀 더 현실적이고 긴밀한 정책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과 청년이 함께 팀을 이뤄서 부서별 현안 업무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멘토링 및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토론도 하고 현장도 찾아가고 전문가의 의견들도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청년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고 청년들은 이러한 관련 정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장을 반영하며 자원 연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현장을 더 잘 알게 되고 청년들은 이거 이제 우리가 뭐 낸 게 정책으로 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데 많이 있어요? 반응이 어때요? 네, 북구청에서는 현재 6개의 과 관광, 교통, 문화예술, 복지정책, 일자리정책, 자원순환에서 각각 관광자원 공모유치 방안, 전동 킥보드 무정차 문제 해결, 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청년 참여, 경관 노후화 지역 환경 정화 방안, 지역 청년 일자리 해소, 그리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안 등의 현안을 위해서 참여를 했고요. 네. 지역에서는 청년 30명도 이미 선발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맞네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과 금호강 바람소리길 청년 참여 방안 모색 이거 워크숍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 우리 한번 갔다 올게요. 2, 3년 동안 코로나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축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까였고 이번 주제가 생태랑 그다음에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더커먼이라는 곳에 와서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의 어떤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청년들이 좀 더 참여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축제 같은 걸 운영을 하면 조명이라던가 전기 에너지 같은 사용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냉방이나 전등 사용 같은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좀 있을까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어요, 지붕 위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축제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그런 축제 이런 영국에서도 열리는 그런 축제들 보면은
태양광 패널을 그때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를 하기 위한 불편함을 겪는 게 내가 축제를 만드는 주체 중에 하나다. 이 인식이 좀 돼요. 그걸 많이 알려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책을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것들을 전체 공유회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구청장님 참여와 그다음에 해당 과 참여를 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자료집을 좀 만들어서 의회나 담당 부서에 또 전달할 예정이고, 또 핵심적인 거는 이번에 청년들만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영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도 이 워크숍 함께 하신 거죠? 네, 직접 참여는 아니긴 하지만 네네.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어디서 있었습니까? 네, 더 커먼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혹시 더 기억나세요? 커먼. 뭐 제로 웨이스트 샵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얘기 생각나. 비건 레스토랑. 비건 레스토랑 네네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셨었죠? 네. 네. 강경민 대표가 소개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과 생태 환경적 축제에 대한 사례를 듣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또한 참여하신 주무관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상습적인 문제점 등도 공유하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찾아가는 네.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청년과 주무관 전문가를 이어주는 정책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인상 깊었습니다. 정책 코디네이터요? 네. 이거는 뭐예요? 네. 정책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청년과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은 서로 조금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있고 주제에 대한 이해도 있고 여긴 환경이겠죠. 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도 있는 네. 중간 연계자가 중간에서 이야기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라든지 청년센터의 팀장님과 같은 현장 전문가들이 네. 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서로가 양쪽에서 네. 이해하기도 쉽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참여 청년들 정책 코디네이터 얘기도 좀 듣고 올게요. 저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심코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제로웨이스트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자연 친화적인 축제를 기획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좀 막연한 감이 있었는데, 이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축제를 기획하면서 약간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서 간판을 만들고 약간 이불 같은 걸로 천막을 치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우리도 저런 걸 좀 참고해야겠다. 좀 이런 어느 정도 윤곽을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북구가 경북대학교나 영진전문대가 위치해 있는 또 많은 청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노인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춘과 노인 세대 모든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할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를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을 섭외한다던가 국정 홍보나 이런 데에 치중이 된 면이 많은데 모든 세대와 또 행정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 되게 서비스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행정에서 세금을 써서 어떤 서비스를 주면 시민들은 그냥 고스란히 받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축제에 여러 가지 좀 약탈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맥락에 맞지 않는 축제가 돼서 축제 생명력이 짧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데, 대학생들이라고 하고 또 20대들, 청년들은 되게 그런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이면서도 그 문화를 선도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자신들이 바라보는 축제에 대해서 솔깃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배우는 점도 많이 있죠. 축제에 대하는 청년들의 자세라는 게 좀 많이 다변화됐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표현 역시도 되게 솔직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이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면 좋게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보이는데 네. 지금 6개 팀이 활동하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잘 다듬고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것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서 함께 만드는 기획자로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만들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의미 있고 좋은 지역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무관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도 나누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예. 네. 6개 과제는 워크숍, 전문가 방문, 현장 방문 및 정책 제안을 준비한 다음에 7, 8월에 솔루션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수 프로젝트는 표창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함께 하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할 텐데 네. 지역의 문제를 찾고 또 해결 방법도
모색해보는 이 프로젝트 기업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요? 네. 이 프로젝트는 마을기업 내 마음은 콩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디자인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며 사람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서문 축제도 운영을 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사진전 등도 등 축제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회적 경제가 많이 연계돼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센터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6월 중순부터 KBS 대구에서 목요일 7시, 9시 그리고 금요일 7시, 9시 반에 사회적 경제 특집 보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2분 정도의 짧은 소개이긴 한데 청년, 소상공인, 환경 등 주제를 이제 소개해 드리니까 이번 이제 목요일 7시에 방영될 사회적 경제 전환 이야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뭐 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로컬 푸드 하고요. 저희 이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도 기사와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공공 오늘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북비살로 서대구 나들목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 중간 횡단보도 지점 4차로 막고 도로 포장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공평로 봉산육거리에서 공평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아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진천로 진천 남내거리에서 진천역 내거리 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 신호 2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서대구로 앞산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까지 통과 시간 11분 정도 소요되면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옥포분기점 지나 달성 1터널 앞두고 3km 구간 무겁게 정체되고 있는데요. 터널 지나면서부터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대구 방향 와촌터널에서 도동분기점 구간 2차로 차단하고 안전점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어제 기사로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 의전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구시청 구내식당에 가면 전에 없던 칸막이로 시장과 간부 직원의 동선을 일반 직원들하고 분리하고 동인동 청사 출근길 의전도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왔는데요. 홍 시장은 오늘 보니까 SNS에 이걸 보도한 언론을 두고 참 못된 기사가 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통신사 구독 취소하겠다 이런 또 얘기도 지금 올렸습니다. 시민들 생각과 연결이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7월 20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